자, 여러분 이제 3권인데요. 비문학입니다. 자, 비문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읽기와 쓰기라고 하기도 해요. 또는 이해와 표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해. 읽기가 이해고 쓰기가 표현이 되겠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 배웠던 어법이나 문학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게 이제 기초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공직을 수행하기 위한 이건 기본 능력입니다. 반면 이 비문학, 즉 읽기하고 쓰기는 여러분들이 실제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본질적인 능력이에요. 지금 그 공무원 시험이 이제 뭐 또 바뀌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교과목을 다 빼고 이제 전문 교과목을 반드시 봐야만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공무원 시험을 개편한다는 거 아니야? 그 개편의 어떤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직에 들어온 그 공직자들이 실제 공직을 수행하는 본질적인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사회,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가 그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해 이제 그죠? 이해라고 하기도 하고 읽기라고도 했는데, 자, 이 읽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실적 읽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추론적 읽기. 세 번째는 논리적 읽기. 네 번째는 이제 비판적 읽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사실적 읽기는 자,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적 읽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윗글의 주제로 옳은 것은,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주제, 제목, 중심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사실적 읽기예요. 이러한 사실적 읽기는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진출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 봐봐, 여러분. 업무를 수행할 때 그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통에 우리가 뭘 처리하죠? 공문서를 처리해요, 여러분. 공문서. 그죠? 문서 수발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서의 내용을 읽고 뭘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내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중심 내용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지,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추론적 읽기, 논리적 읽기예요. 추론적 읽기는 윗글로 미루어,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윗글엔 나와 있지 않아. 그러시면 그 나와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이게 이제 추론적 읽기입니다. 자, 또는 윗글의 주제에 대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사례. 또는 반대로 사례를 주고 주장을 추론하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본질적인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자, 구청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어떤 우리 그 구청에서 어떠한 어떤 어떤 민원, 그죠? 예, 민원과 관계된 일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수행할 때, 자, 어떤 일이 파급될 것인지, 그쵸? 이 구청에서 민원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파급될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자, 그런 거에 대한 사례, 이렇게 했죠. 우리 구청에서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수행하면 어떤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자, 구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일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보고를 하는 사람하고, 자, 구청장님이 어떤 그 직원을 더 좋아하고 이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 일을 수행했을 때 그 일이 가지고 올 어떤 파급 효과, 사례,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네, 능력 있는 공직자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자, 어떤 업무 지시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업무 지시. 그럼 이 업무 지시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지시된 업무를 따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인지, 그죠?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봇이야? 그냥 시키는 것만 할 거야, 여러분? 아니잖아, 그죠? 이런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읽기. 이제 논리적 읽기는 뭐냐면, 이제 논리적 사고를 묻는 문제예요. 우리가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죠, 여러분? 또 앞에 문제를 제시했으면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구청장님께 와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업무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문제만 제시해요. 이런 사람하고, 자, 구청장님이 지시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시될 것으로, 문제가 파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결책을 같이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적절한 어떤 공직자의 자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후자겠지, 그쵸,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 사고 능력이야,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 자, 비판적 읽기는 이제 예를 들면 뭐예요? 내용의 공정성. 내용이 공정하냐. 여러분, 공직자에 반드시 필요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정성. 불편부당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편. 치우칠 편자, 여러분. 치우치면 안 돼요. 당. 이 당은 무리당자, 여러분. 정당 당자. 정당. 무리를 이루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고 태도입니다. 공직자는 절대 치우치면 안 되고 사사로이 무리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무슨 회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오직 국민과만 무리를 이루어야지, 그치? 국민과만 무리를 이루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야지. 일을 처리할 때 공정해야 돼, 그치? 자기가 하는 일이 공정한가? 또 타당한가? 타당성, 이런 거. 공정성, 타당성 같은 걸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그게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쓰기 능력. 사실은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가 이 쓰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모든 시험이 객관식 시험, 거의 다 객관식 시험이고 서술형 문제 일부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쓰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접해보질 않았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시험 뭐 아예 쓰기 시험은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실제 직접적인 쓰기 평가는 할 수가 없겠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쓰기는 간접 평가 위주로 출제가 돼요. 간접 평가. 왜냐하면 이 쓰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출제된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에 맞는 글쓰기야. 조건에 맞는 글쓰기. 조건을 준다. 조건. 자, 첫 번째 1. 주제를 뭐 암시적으로 제시할 것. 암시적으로. 2번 뭐 비유적인 표현과 뭐 대꾸를 쓸 것. 이렇게. 3번 뭐 대립적 내용 전개를 할 것. 이렇게 조건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는지를 시험에 묻는 이런 간접평가 문제가 시험 출제가 됩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진출했을 때, 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자, 구청에서 주민, 화합, 노래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민화합 노래자랑.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광고문 작성해야지, 광고문. 또 보도문 작성해야지. 그렇죠? 네, 보도문은 보도자료로 배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문은 실제 이제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할. 이런 거 다 누가 해야 돼, 여러분? 다 구청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비문학은 국어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은 여러분 7급 같은 경우 뭐 피셋, 니트, 피셋, 니트 뭐 그 다음에 또 뭐야 저기 장교시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국어라는 이름을 안 써요. 국어시험을 안 봐요, 여러분. 국어시험을 안 봐. 근데 자, 국어시험 안 보는 듯이 뭘 보죠, 여러분? 언어 논리를 봐요. 언어 논리. 그 언어 논리가 곧 이 비문학입니다, 여러분. 공직 적격성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어 논리입니다, 여러분. 언어 논리. 그래서 앞으로 이 언어 논리 쪽으로 국어 시험도 이제 바뀔 거다.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휘 문제 이런 문제 내면 안 돼. 어휘가 기본적인 상식을 묻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지, 그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무슨 뭐 고유어 문제, 이런 거 이거 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게 우리가 공직자로서 여러분 업무를 수행하는 거 거기 고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평생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런 말을 갖다 시험 문제 내놓고 그걸 찾으래. 그게 뜻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따위 문제를 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통째로 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통째로. 이런 문제 내면요, 여러분, 욕 바가지로 더 먹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 예를 들면 뭐 장광설에서, 그죠? 장광설에서 이게 설이 말씀설이냐 혀설이냐 이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 그렇죠? 그런 문제가 뭐가 중요해요? 이게 말씀이면 어떻고 이러면 이게 혀면 어때요, 그렇죠? 장광설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지? 장광설을 늘어놓다 해서 장광설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거 쓰고서 말 통할 줄 알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설이 말씀설이냐 혀설이냐를 물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우리가 공무원 수행하는데,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그런 거, 그죠? 이런 거 내면 욕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 내면 욕 먹을 일이 없어요. 욕을 할 수가 없지, 그치? 그죠? 당연히 이런 문제를 내야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20문제가 다 여기서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여러분. 그게 언어 논리다, 여러분. 언어 논리.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할 거예요. 이 공무원 시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4가지 영역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영역과 관계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 주제 묻는 문제, 내용 일치 문제. 자, 그 다음에 아까 사례 추론하기 문제, 사례 추론하기, 주장 추론하기. 주장 추론하기, 그 다음에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이 추론하기 문제. 논리적 읽기에서는 이제, 자, 글의 짜임. 글의 논리적인 짜임 묻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단락의 순서 배열하는 문제. 이 단락의 순서 배열을 하려면 글의 짜임을 알아야만 단락의 순서를 배열할 수 있거든요. 이 순서 배열 문제.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에서 이제 고쳐쓰기 문제. 고쳐쓰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요 쓰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자, 이제 실제 조건에 맞는 글쓰기 문제.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내용 생성하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능력, 표현하기 문제. 설명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설명 능력. 그 다음에 논리적인 표현하는 능력, 논증 능력, 이런 거. 시험에는 다 이것밖에 출제가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부터 보겠습니다. 독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독해의 원리. 첫 번째, 문장 읽기가 이제 필요하겠지. 사실은 이제 문장 읽기가 되려면 글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어휘 능력이야. 그죠? 그래서 어휘 능력이 돼야만 이제 문장 읽기가 되는 거지. 예. 자, 문장 읽기. 모든 문장은 크게 주어, 부와 서술, 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주어, 부와 서술, 부로 이루어집니다.
주어부는 중심 생각이라고 해. 주어부를. 그 다음에 이제 서술부를 뭐라고 해? 서술부를 제한 진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성이라고 하기도 해,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긴 문장도 결국은 중심 내용하고 그 속성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이거 두 개 파악하는 것이 문장 독해의 기본이지. 속성.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어부와 서술부를 나누어서 중심 내용과 속성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뚝배기는 예제 볼게요.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서양 그릇에 비해서 모양은 투박하지만, 자, 그럼 뚝배기는 뭐가 되는 거야? 중심 생각이야. 주어분이. 이게 주어잖아. 그죠? 얘가 주어니까 얘가 중심 생각이 되는 거고, 뚝배기는. 그럼 뚝배기의 속성. 뚝배기가 어땠어? 속성. 뚝배기가 어때요, 여러분? 모양은 투박해요. 자, 모양이 투박하다. 이게 뚝배기가 갖는 속성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흙으로 두께 빚어져서 열을 오래 보존시켜준다. 또 하나는 뚝배기는. 이 문장은 문장의 짜임이 우리 배웠잖아. 겹문장이에요, 여러분. 겹문장. 즉 주어 서술어 플러스 다시 주어부 플러스 서술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겹문장이라고 해요. 뚝배기는 모양이 투박하다 하나하고 또 하나. 뚝배기는 열을 뭐한다? 열을 오래 보존시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서술부가 되겠지. 그럼 이게 겹문장인 경우에는, 그죠? 겹문장인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중심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럼 두 가지를 합해보세요. 뚝배기의 특성이 되겠지, 그치?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는 뭐가 주어야? 에너지는 주어야. 그죠?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는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고? 생활 수준을 뭐 한다? 향상시킨다. 그죠? 또 그래서 에너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경우도 이어진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어진 문장. 자, 근데 이제 봐봐. 우리가 문장의 짜임에서 문장의 짜임을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배우는 거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문장의 짜임. 자, 문장의 짜임에서 뭘 배웠냐면 혼문장, 즉 주어 스스로가 한 번만 나와 있는 걸 무슨 문장? 혼문장이라고. 주어 스스로가 두 번 나와 있는 문장을 무슨 문장? 겹문장이라고 하지, 그렇지?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이 있잖아,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뚝배기는 모양이 투박하다. 뚝배기는 열을 오래 보존시켜준다. 이건 대등하거든. 두 개의 사실이 대등하잖아, 그렇죠? 대등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장의 중심 내용은 뚝배기는 모양은 투박하고 열은 오래 보존시켜준다. 그렇죠? 모양이 투박하지만 열을 오래 보존시켜준다. 즉 뚝배기의 특성, 이렇게 중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죠?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럼 이 경우에는 자, 종속적이야.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지, 그쵸? 그죠?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예. 앞에가 원인, 그죠? 예, 뒤에가 결과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경우에는 아, 그래. 에너지는 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뭐라고? 에너지는 꼭 필요한 뭐라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죠? 에너지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게 문장을 독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에너지는 앞에 뭐가 있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란 말이지, 그치? 이거 아는 문장이잖아, 여러분. 원동력인 에너지는 요 산업발전의 원동력인이 뒤에 있는 에너지를 꾸며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P수식어고 얘가 수식어란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야? 바로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야.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실을 또 하나 있는 거야. 아, 여기 또 하나 사실. 에너지는 뭐라고 여러분? 산업발전의 뭐라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다라는 하나의 사실이 또 숨어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아는 문장으로. 아는 문장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예쁜 꽃이 피었다. 똑같은 거야. 이 문장하고 구조가 똑같아. 예쁜이 뒤에 뭘 꾸며주지? 꽃을 꾸며주잖아. 그죠? 그리고 그 꽃을 어떻지, 여러분? 피었다잖아.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꽃이 피었다는 얘기야. 근데 또 하나의 사실이 앞에 있지. 그치? 그죠? 그 꽃이 어떻다고? 예쁘다라는 사실이. 그렇죠? 꽃이 예쁘다라는 사실이 앞에 또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뭘로? 아는 문장으로. 그러니까 자, 이 에너지는 그죠?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죠? 그 사실에 전제되어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뭐라고? 에너지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이 또 하나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문장을 읽을 때는 주어부하고 서술부를 중심으로 주어부가 중심 생각이고 서술부가 속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문장의 짜임을 파악해서 그죠? 혼문장이면 그렇게 주어부하고 서술부만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 거고 겹문장이면 그게 이어진 문장이면 대등적 관계면 두 개 다 중요한 거고 그죠? 종속적 관계면 하나가 주이고 하나가 주니까 그 주가 뭔지를 찾으면 되고 주 그죠? 주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예. 이 아는 문장인 경우에 이제 조심할 것은 아는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정보,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지시어하고 접속어입니다. 다음. 지시어하고 접속어는 글의 내용을 안내해주는 일종의 그 표지야, 표지. 우리가 지도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서 표지판이 있듯이 글의 중심 내용, 즉 주제를 독자에게 무사히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이 지시어하고 접속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 자, 먼저 지시어입니다, 여러분. 지시어는 앞에 언급된 단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 자, 지시어는 대부분 앞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언급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단어일 수 있고 그 내용이 구나 절일 수 있고 그죠? 어떤 억구나 어떤 어절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언급된 내용이 문장 전체일 수도 있어요. 지시어는 그래서 대개 이렇게 앞에 언급된 걸 가리킨다. 자, 예를 들면 작가는 현실에 대한 바른 안목으로 그 안에 용해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면은 자, 그 안에 용해되어 있는 이라고 했을 때 그가 뭐냐?
앞에 뭐 있어? 현실에 대한 안목으로 그 안에라고 했으니까 그는 앞에 있는 현실 단어, 그죠? 단어 현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자유를 자각하고 그 실현에 진력합니다. 자, 인간답게 사는 것은 자유를 자각하고 그 실현이래, 여러분. 그럼 이 그가 뭐겠어? 앞에 있는 자유겠지, 그렇지? 그죠? 그것, 자유를 실현하는데 진력합니다. 그것은, 자, 그럼 그것은 뭐야? 앞에 있는 구절,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그죠? 다름 아닌 문화의 향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외국어가 남용되고 거짓말이 횡행하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 이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를 뭐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장 전체지, 그치? 즉 외국어가 남용되고 거짓말이 횡행하는 등의 안타까운 언어 상황, 그쵸? 예, 그거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가리킨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1번, 2번, 3번의 경우를 이 지시어가 띄죠. 이렇게 첫 번째 앞에 있는 단어, 두 번째 구절, 세 번째는 문장.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있는 사실을 가리키기도 해요, 여러분. 뒤에 있는 사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자원 소비, 쓰레기 양산 등은 갈수록 북쪽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다. 그럼 뭐야, 여러분? 뒤에 있는 사실들이겠지, 그치? 어떤 것들? 현재 지구 자원 소비량의 60%는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북쪽 사람들의 몫이고, 스위스 시민이 버리는 환경 유해 쓰레기 양은 사하라 사막 주민의 농민의 평균보다 2,000배나 많다. 이게 뭐야? 앞에 얘기한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뒤에 있는 사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지시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어입니다, 여러분. 접속어 알려줄게요. 이 접속어를 알면 글의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글의 구조, 문단의 구조. 자, 여러분, 글이나 문단은 이렇게 직렬 구조가 있고 병렬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접속어에는 그래서, 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 인과관계 접속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A, 그래서, 따라서 B. 이게 인과관계죠. 맞죠, 여러분? 이런 걸 인과관계라고 해요. A, 그래서 B, A, 따라서 B.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A, 그래서 B, A, 따라서 B라고 하면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 결과잖아,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앞에 쭉 원인을 얘기해주고 이것 때문에 B, 그죠?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결과를 말하려고 앞에 원인을 쭉 얘기해준 거지, 그쵸? 그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때 뒤에 있는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B를 중심 내용, 즉 주지라고 해요, 여러분.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주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단락, 그러니까 단락의 중심 내용을 이제 주지라고 그래요, 주지. 주지, 중심 내용. 그래서 B가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접 관계의 접속어가 있어요. A, 그러나 B. 그죠?
A 하지만 B 이런 걸 역적관계 접속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역적관계 접속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 역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얘기를 쭉 하면서 부정하고 뒤에 있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얘기를 부정하는 거야, 역적관계는. 그러면은 부정하기 전 내용이 중요하겠어? 부정하고 난 다음의 내용이 중요하겠어? 당연히 부정하고 난 다음이 중요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B가 주지가 되는 거예요. 자, 전환관계의 접속어가 있어요, 여러분. 전환이란 말 자체가 뭐야, 여러분? 바꾼다는 뜻이잖아, 그죠? 바꾼다. 화제를 바꾼다는 뜻이야, 그죠? A 한편, A 그런데, 자, B 이렇게 화제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죠? 앞에 있는 얘기에다가 한편 B는, 그런데 B는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 뭐가 주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야? 바뀌기 전이야, 바뀌고 난 이후야? 그죠? 바꾼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되는 거겠지, 당연히. 그래서 뒤에가 주지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관계의 접속어가 있어. 예시관계. A. 예를 들어. 예컨대. B. 이렇게. 그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단순해. 그냥 생각해봐. 머리를 돌려봐. 왜 예를 들겠어? 굳이 사례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야? 그치? 안 중요한데 굳이 사례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지. 앞에 있는 내용이 그냥 설명하고 가기에는 부족한 거야, 그죠? 그때 예를 들은 거야. 그건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예시관계 접속어가 오면 당연히 뭐가 주지가 되는 거야? A가 주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환원관계라는 게 있어. 환원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보충관계라고 하기도 해. 보충관계, 환원관계. 자, 바꿀 환자야. 어는 말 언자. 말을 바꿔. 자, 그래서 보충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환원관계라고 하는데 잘 봐. A 그래 놓고 다시 말해 B 또 즉 A 즉 그죠? 그 다음에 A 곧 이렇게 A를 다시 말하는 거야. A를 왜 다시 말하겠어?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A가 어떠니까? A 즉 하고 또 다시 A를 또 말한다니까? 자세히? 이거 자세히 설명할 때 쓰는 거야. 즉, 곧 이런 말. 아, 왜 자세히 말하냐고. 중요하니까, 그치?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가 주지야? A가 주지야.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직렬구조라고 해. 직렬구조. 그 다음에 병렬구조가 있어. 병렬구조는 대등관계라고 해. 대등관계. 자, A and 그리고 B, A 또는 B, A 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A와 B가 대등한 거지. 대등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상반관계야. 상반관계. A 그러나 B
이런 경우에는 병렬 구조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어. 왜? 대등하니까. 또 상반된 대등한 특성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와 B가 모두 중심 내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기 때는 A와 B가 모두 중심, 이게 대등관계, 상반관계일 때는 모두 중심 내용이니까 뭐가 주지야? 아, A와 B를 A 플러스 B, 즉 이런 걸 뭐라 그래? 일반화라고 그래. 일반화. A 플러스 B라고 일반화 시키면 그게 주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속어를 알면 우리가 글의 중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거기 확인학습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확인학습 701조. 다음 글의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사회 및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있는 것이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앞에하고 뒤에가 무슨 관계인지 따져봐. 전통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있대.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현실이 작용한대. 왜 그렇겠어? 앞에가 원인이네? 그죠?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현실의 전통은 작용해. 그쵸? 그럼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네. 그래, 구조를 따져보니까. 그럼 인과관계의 접속어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전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거기 왜 그러나가 들어갔지? 왜 그러나가 들어갔어? 앞에서 첫 번째에서 뭐라고 했어? 전통은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러나를 빼고 나머지 뒤에 부분 봐봐.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앞에 것을 부정했잖아. 그죠, 여러분? 역적 관계잖아. 알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 그러라는 접속어가 들어간 거고, 인습이라는 것과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 할 수가 있다.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소산으로 생각되던 것이 후대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예도 허다하다. 한편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는 높이 평가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 앞과 뒤 관계를 봐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고정불변의 전통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전통을 찾아내는 거래. 그 다음에 과거의 전통이었지만 지금은 전통이 아닌 것도 있대. 그죠? 또 과거에는 전통이었지만 전통이 아닌 것도 있고, 반대로 과거에는 전통이었다가 지금은 전통이 아닌 것도 있대. 그치? 그죠? 왜 그래? 왜? 도대체 왜 그래? 왜 전통은 한 번 딱 전통이 아니고 전통이었다가 전통이 아닌 것도 있고 전통이 아니었다가 왜 전통인 것도 있어?
대체 왜 그렇지? 앞에서 설명해 줬잖아.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건,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 없다고. 그쵸? 그러니까 전통이었다가 뭐가 되기도 하고, 전통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전통이 아니었다가 전통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 그죠? 고정불변이 아니니까. 그치? 그럼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잖아. 그죠 여러분? 똑같네. 그럼 또 뭐가 들어가야 돼? 또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인과관계 접수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확인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에 네모 안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어는 조직 생활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과 부딪히고 상대와도 경쟁해야 한다. 그때마다 상대를 끌어들이려 비판한다면 나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비판은 확실하고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개인적 감정이 없을 때에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비판은 비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럼 왜 비판은 비난이 되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했어?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그죠? 있을 때, 즉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또 개인적인 감정이 없을 때 비판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치? 그죠? 그러니까 비판은 절대 뭐가 되어서는 안 돼?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그럼 앞과 뒤가 무슨 관계야? 인과관계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비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 비판은 비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 비판 대신 개인적인 충고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조직과 관련된 일인 경우 공개적인 비판이 어쩔 수 없을 때에도 있다. 자,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급적 비판 대신 뭘 하래 여러분? 충고를 하래. 근데 조직과 관련된 일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된대? 비판을 해야 된대. 그치? 앞에서는 가급적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뒤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 무슨 관계야? 역적 관계잖아. 그쵸 여러분?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나가 들어가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러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셨듯이 앞에 것을 부정하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렇죠? 반면 이제 앞에 있는 사실과 뒤에 있는 사실이 상반관계임을 나타내는 그러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705쪽 보세요. 중국의 담벼락은에서 빠지면 8번입니다. 대립관계라고, 대립관계. 상반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대립관계라고 하기도 해요. 자, 중국의 담벼락은 집보다 높아서 아무리 발돋움해도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고 완전히 폐쇄적인 것으로 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성벽인 셈이다. 자, 그러나 일본의 초가집에는 숫제 담이라는 것이 없고 설령 담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가 훤히 보이는 아주 낮은 담이어서 개방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까, 자, 여러분, 역접관계의 그러나인 경우에는 앞에 것을 부정하고 뒤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를 쓴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렇게 단순한 대립관계, 단순한 상반관계일 때는 그때 그러나를 앞에 것을 부정하고 뒤에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 뒤에 것이 대등한데 다만 상반관계에 있을 뿐이야. 그치? 지금 여기 봐봐. 중국의 담벼락과 일본의 담벼락이 있는데 앞에 중국의 담벼락을 부정하고 일본의 담벼락을 뭐 강조하기 위한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쵸? 다만 중국의 담벼락과 일본의 담벼락이 대립적, 상반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를 쓴 것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앞에 거, 뒤에 걸 가지고 뒤에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야, 여러분? 일반화 시켜야 돼. 그죠? 왜? 대립관계인 경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중국 담벼락과 일본 담벼락의 특징.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문장과 문장의 관계,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의 관계,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